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경기도 김포시를 찾아 민심 청취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한 결정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은 김포에 갔습니다. 김포에 가서 김포 서울 통합 GTX-D 환영 시민대회에 참석해서 민심을 들었는데요. 자, 김포가 여당의 서울 메가시티론의 발단이 된 곳이기도 하잖아요. 수원, 구리에 이어서 김포까지 이렇게 연일 경기도를 방문하고 있는데 한 위원장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경기도가 59석입니다. 최대의 승부처가 경기도인데 지금 상당히 국민의힘이 아마 7석인가밖에 없을 거예요. 상당히 열세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 결국 이제 메가시티하고 이제 수도권의 교통 격차 해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선거 전략이에요. 메가시티라는 거는 이제 서울 외곽에 있는 도시를 이제 서울에 편입시키는 그게 바로 이제 구리, 그다음에 김포, 뭐 하남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죠. 예. 그 지역을 이제 묶어서 방문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수도권의 교통 격차 해소입니다. 대부분 이제 경기도 서울 외곽에 있는 분들은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죠. 근데 워낙 출퇴근이 뭐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교통 문제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이런 큰 공약으로 이제 경기도 민심을 한번 잡아보자. 이래서 이제 연일 경기도를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한 위원장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서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겠습니다. 결국 이제 수도권, 특히 이제 경기도 지역에 좀 공을 들이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뭐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는 메가시티 서울이라든지 또는 이제 경기도 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양립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이제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총선용 선심성 전략이다, 정책이다 이런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당연히 집권 여당으로서의 이 현실 가능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당장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특히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는데 사실 주민투표를 요청을 했지만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이런 정책들을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내실 있는 내용 그리고 실천 가능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에 KBS와의 녹화 대담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도 직접 설명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여러 소통 방법 중에 이 같은 방식으로 결정이 된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마 이제 원래는 이제 김치찌개 있잖아요. 김치찌개 이제 끓여놓고 여러 기자들하고 이런 걸 이제 기획도 하고 했는데 예. 다만 이제 그러려면 이제 깊이 있는 좀 대담이 어렵죠. 여러 이제 수십 명 기자가 김치찌개 먹으면서 이게 뭐 깊이 있는 대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KBS하고 아마 이제 단독 녹화 대담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실제 이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최재형 목사인지 뭐 참칭 목사인지 이분이 상당히 악마의 편집을 전 했다 봅니다. 이 말은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밝히는 게 아니고 악마의 편집을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완전히 사건의 전모를 소상하게 국민 앞에 설명하는 이게 아마 이제 99% 정도 소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1% 유감 정도는 뭐냐? 이런 이제 이분이 목사가 북한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든 이런 데 친북 목사거든요. 이런 분이 어떻게 시계에다가 몰래 카메라나 도청으로 출입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경호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은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경호 또는 이제 제2부속실을 통해서 보좌하는 체계 또는 이제 특별감찰관 이런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막겠다. 이런 이제 한 1% 정도는 유감. 그다음에 99%는 소명. 뭐 김건희에서 사과나 이런 거는 전혀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자단과 김치찌개 오찬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신년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 이렇게 여러 방법을 두고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한 걸로 알려졌는데 결국엔 이렇게 KBS와의 녹화 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그렇죠. 결정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대담의 내용이야 뭐 대담이 나와 봐야 뭐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방식이 대담의 형식으로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대담이라도 하셔서 국민들께 지금 어려운 또 민생 경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기자회견 방식이 조금 더 국민들께는 다가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계속 강조하셨던 게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 대통령실로 간 것도 소통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건 어찌 보면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대통령께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소통, 즉 쌍방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기자회견장에서 다소 기자들이 불편한 질문을 하더라도 그런 질문들을 받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도 저는 또 대통령이 국민에게 갖는 예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담 형식이다라고 한다면 뭐 기자회견에 비해서는 당연히 일방적인 얘기를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 들으시기에는 좀 더 궁금한 이야기들, 좀 더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묻지 못하고 대통령실에서 또는 대통령께서 해주는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방식의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 대담이 기자회견에 비해서는 일방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야당은 이에 대해서 벌써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귀 닫고 입만 열겠다는 거라면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불통 사기쇼를 멈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장현주 부위원장께서는 김 여사 관련 논란이 이번 대담으로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건 이제 대담 내용을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설명과 해명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유감 표명이 있을지 이런 것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맞겠는데요. 다만 지난번에 있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갈등 속에서 뭐 약속 대련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건 실제 있었던 갈등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담은 오히려 이것이 약속 대련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담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자들의 즉흥적인 질문 이런 것들 또는 뭐 추가적인 질문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게 기자회견에 비해서는 당연히 대담에서는 그런 질문들이 상대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몇 달이나 된 의혹인데 이제 와서 이 설명을 듣는 부분들이 그동안 뭐 집권 여당이나 뭐 대통령실에서 해왔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대담회가 무엇이 더 진전된 대담회이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해명 이상의 것이 나와야 국민들 들으시기에는 이 대담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전에 해왔던 어떤 입장이나 설명을 되풀이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의혹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한 대담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윤 대통령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면 뭐 99% 논란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현주 부위원장께서는 뭐 약속 대련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고 하고요.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이게 그 KBS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KBS가 이제 공영방송이에요. 그러면 이제 KBS가 대통령하고 짜고 친다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봅니다. 아마 이제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미리 대담 내용도 안 보고 짜고 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보이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말했지만 이 의혹이 일방적으로 이제 그 최재형 목사가 폭로한 동영상이나 그다음에 그 뭐 문자 카톡이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이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만 전모가 드러나는데 제 말은 이제 역대 보면 이런 경우에 모든 과정을 다 이게 폭로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짜깁게 하거나 악마의 편집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입장을 저는 소상하게 국민한테 공작의 전모를 아마 이제 소명하는 이걸 들어보면 이게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그럼 이게 악질적인 정치 공작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악마의 편집을 했구나. 어느 정도 이게 납득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좀 더 진전된 어떤 답변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기존 입장에서는 이제 그 소명한 게 없잖아요. 그냥 이제 그 정치 공작이다. 요 정도로 이제 뭐 청와대 참모가
말한 것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 대통령이 소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전과는 비교 대상 자체가 없고 아마 처음으로 소상하게 놓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29%를 기록하면서 9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추락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가 올해 1월 2주차 조사에서 33%를 찍은 후에 이번 조사까지 4주 연속 하락세거든요. 이런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뭐 이번 총선에요. 총선은 이제 그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이제 그 이재명의 민주당 심판이냐. 이건데 요 같은 조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같은 갤럽 조사에 보면요, 지도자하고 이제 지지 정당 조사도 있습니다. 예. 그 지도자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마 26, 한동훈이 23 이런 조사가 요 갤럽에 있을 거예요. 예. 없으면 나중에 올려주시고 제가 같은 조사니까 언급한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 많은 지지율을 다하게 왜 까먹었는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저 노네요. 원래는 이제 대선 때는 저 거의 2배였죠. 대선 때는 이제 0.73%로 졌거든요. 47%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26까지 떨어졌잖아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29나 이재명 26이나 뭐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많이 떨어진 거죠. 이렇게 본다면 아주 이제 비관적인 지지율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이제 그 29, 30 초반이잖아요. 좀 이게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이유에 보면 이제 가장 부정적인 이유가 민생이나 경제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안 돼요.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전 세계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뭐 세종대왕이나 넣어도 하루아침에 경제 못 살립니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이유가 아쉬워요. 두 번째 부정적인 이유가 소통 부족이에요. 이거는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윤석열 다음에 하기 뭡니까? 원래 기자들하고 화통하게 소통 총장 때부터 잘했잖아요. 이게 아쉬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김치찌개 회동도 하고 신년 기자회견도 하고 또 이게 대담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엄청나게 숫자 제한 없이 도어 스태핑도 하고 이렇게 소통을 대폭 좀 강화하시라. 그게 아마 이게 부정 이유 중에 두 번째니까 그거는 이제 바로 개선이 가능하다 이래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장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26%를 차지했기 때문에 29%가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4주 연속 하락세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여론조사를 두고 그 수치를 두고 분석하는 거는 또 각자의 위치에서 또 다른 이야기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여론조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또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에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고 지금 30% 선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상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정평가의 이제 그 이유 중에 큰 것이 아까 서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경제와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부정평가와 연결된다는 점은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뼈아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집권 여당에서는 연일 총선 전략으로 뭐 반민주당, 뭐 반이재명을 전략으로 내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대척점에 있는 구도를 전략으로 좀 쓰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전략들이 국민들께 결국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지점이다.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집권 여당이 아무리 민주당을 뭐 대척점에 두고 반민주당을 외친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것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히 집권 여당과 현 정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민주당에게 반기를 들면 이 경제와 민생이 살아납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결국 국민들께서 보시는 것, 특히나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이 보시는 것은 지금 너무나 파탄이 나 있는 이 민생과 경제입니다. 너무나 힘들거든요. 이것들을 과연 집권 여당이 정부가 어떻게 책임 있게 끌어올려 줄 수 있을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일 텐데요. 그런 전략들이 집권 여당의 정부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신년 대담이 되었던 또 앞으로 뭐 대통령실이던 집권 여당에서 뭔가 이 획기적인 정책들 제대로 된 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 민심은 더 멀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해서 생일을 축하하고 회고록 출판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얼른 건강을 회복하셔서 국민과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석 달 연속 만난 데 이어서 박 전 대통령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선거는 이제 일단 보수 진영부터 확실하게 결집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중도층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보수층을 결집하고 중도는 이제 정책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정책으로 이걸 이제 집토끼, 산토끼로 비유해 보면 집토끼들부터 결집을 시키면 집토끼들이 오손도손 잘 살고 하면요. 산에 있는 토끼가 보고 부러워서 나도 좀 내려가 볼까? 이렇게 저절로 찾아오게 그게 정책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메가시티, 뭐 교통 격차 해소 이런 이제 정책을 통해 중도층을 끌어당기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보수층부터 확실하게 결집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수는 누가 뭐래도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을 배출한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이런 분들은 지금도 이게 윤석열 정권에 많이 있습니다. 거의 뭐 이명박 2기를 할 정도로.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친박은 이제 좀 드물어요. 이 점에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이럴 때에 보수가 완전하게 결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윤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소통을 긴밀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보수 진영 결집에 아주 청신호다 이렇게 봅니다. 예. 보수층 결집을 위한 행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다분히 이제 보수를 결집하고 지지층을 좀 그 총선을 앞두고 좀 결집하는 효과가 분명히 노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이 지지층 결집 또는 보수 결집이 결국에는 중도 확장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뭐 생일에 뭐 축하한다라는 인사 전하는 것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될 만한 것도 아니고 뭐 논란이 될 만한 요소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총선이 한 60여일 남았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낳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보수 결집을 노리시겠지만 결국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중도에 계신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을 지지해 줄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뭐 보수를 결집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도 좋겠지만 중도 확장을 위한 전략은 과연 있는 것인지 좀 돌아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67일 남았는데 민주당은 아직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을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는 의견이 한때 나오기도 했다가 이제 당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어제 4시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끝에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결정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사실 어제 이제 최고위에서 이제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이제 결국에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할 권한도 줬고, 그다음에 그 결정을 하는 방식 자체, 그러니까 뭐 의원총회의 결의를 얻을 것인지 또는 뭐 전당원 투표를 붙일 것인지 이런 방식까지도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당대표에게 위임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은 이렇게 되면 당대표에게 어떤 당대표의 결단에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쏠리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그만큼 지도부에서도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많은 이야기 속에서 지금 결정이 되지 못할 정도로 좀 첨예한 또 의견 대립도 있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사실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거든요. 시기적으로도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에게 위임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당대표가 이제 고독하게 뭐 본인이 나름대로의 결정을 할 텐데요. 그 결정에 대해서 당내 구성원들이 수긍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대표가 결단을 하고 그 이후에 뭐 의총에서 추인을 얻거나 또는 뭐 나아가서는 뭐 당원 투표까지 할 가능성도 뭐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모든 민주적 절차들을 거쳤을 때 당대표의 결단에 대해서 수긍해주고 그리고 이제 의견을 달리했던 분들에게는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거제의 입장을 전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민주당의 결정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부터 전당원 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당헌을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에 전당원 투표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위성정당 만들 때도 뭐 전당원 투표, 그다음에 이거 박운순, 오거돈 그때 보궐선거
공천할 때도 이제 전당원 투표 이게 꼼수 중에 꼼수입니다. 따라서 이제 전당원 투표는 안 간 거는 바람직한데 이걸 이게 왜 이재명 대표 혼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건지 예를 들어 이제 최고위원들이나 이분들이 자기들은 이제 찬반이 팽팽하니까 어느 쪽에도 이게 아마 여론의 역풍 이게 겁이 나서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다 떠넘긴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게 왜 고민합니까? 정치인 중에 가장 부적격 사유 중에 하나가요. 정치인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게요. 일구 입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언을 하는 거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이런 정치인은 정치 그만둬야 됩니다. 이런 정치인은 정치하면 안 돼요. 이재명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한번 밝힌 적이 있죠. 옛날에 연동형으로 강화하면서 위성정당 금지하겠다. 한번 내뱉었잖아요. 그게 대선 공약입니다. 여기에 뭘 고민합니까? 그냥 공약대로 가시라니까. 뭘 고민합니까? 어떻게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약속을 번복하면요. 정치 생명이 끝난다 봅니다. 예를 들어 병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80여 명의 의원들 그다음에 제3지대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신뢰를 있는 이런 정치인을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서 또 연동으로 가거하는데 위성정당을 만든다. 이것도 이게 꼼수입니다. 위성정당 금지한다 했잖아요. 결국 이재명 대표는 약속을 지키려면 연동하면서 이게 위성정당 안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게 비례는 다 날라나는 거지 뭐. 근데 이거 멋있게 지는 건데 그래도 이게 그나마 이재명 대표 약속은 지키네. 신뢰는 있네. 이 소리는 들을 거예요. 선거 몇 석보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원래 약속을 지켜라. 그래야만 이게 정치인으로서 최소한 생존할 수 있지. 어느 쪽이든 과거 자신의 말을 뒤엎으면 옛날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몇 번 했다가 뒤엎어서 얼마나 비난받았습니까? 이번에 또 말을 바꾸면 이거는 이게 유인태 표현에 하면 유인태 전 의원 있잖아요. 천벌 받을 짓입니다. 천벌. 하늘의 벌. 근데 하늘이 지금 이게 민심이에요. 민심에 민벌을 받는 천벌. 하늘은 없으니까 지금은 국민의 비판, 민벌을 받는다. 이래 봅니다. 예. 앞서 장현주 부위원장께서 당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럴 것 같은 게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면서 병립형 회기를 시사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대표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참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뭐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사실상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특히 뭐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공약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도 그 지도부도 많은 고민이 있는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선거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뭐 이 제도 자체가 선과 악의 구도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선이고 어떤 제도는 악이다 이런 구도는 아니고 다만 이 제도 자체가 장단점이 있고 각각의 또 강점과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 그러니까 선거제가 뭐 준연동형제냐 또는 병립형이냐 이런 부분을 시작하게 된 것 자체가 이제 정치 개혁의 한 이슈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모두가 이제 본질적인 부분까지도 다 들여다보면서 복합적인 것들을 다 반영한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4일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재명 대표가 평산마을에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을 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또 자문을 구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또 각계 각층에 또 그리고 이제 여러 정치적인 어른들께 많은 목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대표가 결단을 내릴 것이고 그리고 그 결단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내 구성원들은 힘을 실어주고 따라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멋있게 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으로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글쎄요. 사실은 그 부분을 예측을 한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뭐 모든 구성원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또 고독한 것일 텐데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서는 지금까지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수렴을 했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명한
선택을 해줄 거라고 당원들은 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게 이 시기적으로 좀 미뤄지게 된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시다시피 신년 초에 이제 정치적인 테러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미뤄지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내 기류는 설 연휴 전에는 이게 어느 정도의 가닥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이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하게 반박 겸해서 지금 이제 그 우리 변호사님이 뭐 선악도 아니고 장단점이 있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이 제도가 어떻게 도입된지 한번 역사를 보면 4년 전에 이제 그 우리 선거법은 이제 여야 합의로 통과하는 게 게임 룰이니까 그게 관행인데 근데 그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제 날치기 강행 처리한 이런 법입니다. 그때는 이게 마치 연동만 되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엄청나게 발전할 것처럼 이렇게 강제로 날치기로 통과시킨 그 법입니다. 근데 왜 지금 와서는 뭐 장단점이 있고 지금 이게 병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그때 날치기부터 저는 사과하고 책임을 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대선 공약입니다. 대선 공약이라는 게 뭐 가볍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이미 여러 의견 수렴이나 다 해서 이게 공약으로 연동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사정이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제 의석수 이거밖에 없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트트랙으로 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이런 준연동형제가 도입된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정치개혁의 한 방안으로서 이 양당 제도를 어떻게 보완하고 그리고 소수장들을 국회에 어떻게 입성하게 할 것인가 정치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화두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정치개혁과 관련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병립형에 대해서 계속해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준연동형 제도의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치개혁이라는 그 큰 아젠다를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민주당과 그런 고민조차 없어 보이는 국민의힘 과연 그 부분도 저는 비교되는 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야권이 반윤으로 이준석 신당까지 다 모으면 200석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대통령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뭐 평론한다는 것도 적절한지 저도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 입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윤 연대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뭐 바로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을 선을 그었기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총선에서 현 정부의 심판론이 거세질 거다라는 것을 조국 전 장관이 애둘러 이야기한 취지라고 보이고 현실적으로는 뭐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처럼 이준석 대표는 그런 계획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정치 언어도 이제 신조를 만들 때는 그 원조가 있고 특허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그 공개할 때마다 대드덕 했는데 조국 장관이 그냥 쓰고 있는데 이거 많이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레임덕은 이제 일반화된 용어고 데드덕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방송에 쓴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이제 그 200석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버린 탄핵은 3분의 2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헌해서 이제 임기를 줄여버린다. 어떻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 끌어내리자 이런 게 그 조국 장관의 아마 주장인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거기에 일조하기 위해서 당을 하나 비례 있잖아요. 당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우희종 교수를 중심을 해서 창당 작업을 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그 제가 옥중 출마는 많이 봐서 역사책에. 근데 옥중 창당이 지금 송영길 대표도 옥중 창당하겠다. 뭐 검찰 독재 저지하는 이런 당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조국 장관도 2월 8일 되면 제가 보기에 1심 존중의 원칙, 1심에서 사정 변화가 없으면 법정 구속이 원칙이죠. 1심에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구속될 텐데 무슨 이게 당을 만들어서 또 옥중 창당 송영길 대표처럼 할 겁니까? 저는 본인이 법률가가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러면서 이게 뭐 정당 만들어가 자꾸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면 본인 위조한 게 없어집니까? 허위 작성한 게 없어집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아주 이제 잘못된 정치 행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떡줄 사람 생각하고 이게 연대를 해야죠. 이준석 대표 바로 계획이 없다. 조국 장관과 연대할 생각이 없다. 이러고 있잖아요. 일방적인 저는 구애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낙연 신당과는 어떨까요? 좀 연일 거리를 두는, 이낙연 신당과는 거리를 좀 두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그 연대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개발한 신조 중에 윤핵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걸 들은 사람은 도저히 이준석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정오하면서 경멸적인 표현. 이게 바로 윤핵관인.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신 윤핵관이야. 이러면 그 사람하고 이제 끝났다는 뜻입니다. 가장 나쁜 욕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신당 있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이낙연 대표가 뭘 했냐. 당신들 윤핵관 아니냐. 이거는요. 이제 당신들하고 끝났다. 끝났다. 이런데 그 마지막 저는 결별 표현이다. 윤핵관이라는 게 그 말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낙연 당에 있는 분들이 이낙연 대표가 그 말 듣고 이게 분노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어차피 이준석, 이낙연 이런 이제 빅텐트도 끝났다. 이래 보면 돼요. 또 빅텐트를 못 치면 제3지대가 설 자리가 좀 좁아질 수도 있잖아요.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도 일단 빅텐트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뭐 아까도 말씀 많이 주셨지만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뭐 최근에 이야기를 했던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폐지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경찰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여성들도 군복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이른바 이제 이준석 대표식의 갈라치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정책을 이야기하는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신당이 같이 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텐트는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합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한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빅텐트를 꾸려서 함께 뭐 합당을 하거나 함께 신당 창당은 어렵다 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의 전략적인 연합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 뭐 본인들이 유리한 후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후보를 한쪽에서 안 내주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거에서 만 전략적으로 연대를 하는 가능성만 지금 열려 있는 것이고 빅텐트로 함께 창당을 하거나 합당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